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제 26, 개화기 경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재조립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조각조각 나 있는 정보들을 경제라는 줄기에 한번 다시 엮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0%는 이미 배웠던 내용, 새로운 내용이 한 30%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무역 형태가 변해요. 거류지 무역에서 내지 무역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계기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또 세 번째, 국채 보상 운동의 특징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찾아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위에 연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 편에 보면은 아, 우리가 뭘 정리를 할 거냐면요.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조약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조약들의 조항, 관세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최애국 대우 조항이 있었는지, 무역 형태는 어떠했는지, 쌀 유출에 대한 규정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최초의 근대 조약, 1876년도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이죠. 관세에 대한 조항이 없었어요. 최애국 대우에 대한 조항은 없었어요. 둘 다 없었어요. 둘 다 없었어.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개항을 하면서 여러 외국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게 될 텐데 이 당시의 무역 형태를 거류지 무역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볼까요? 개항장 안에 청나라 상인, 일본 상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청나라 상인, 일본 상인이 개항장 밖에서 장사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개항장 밖에 있는 소비자를 누가 연결을 시켜줬느냐? 바로 조선 상인이 중개를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의 무역을 거류지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 무제한으로 쌀을 사갈 수 있다라는 게 허용이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일본 상인들이 마구잡이로 쌀을 사가게 되면 우리나라에 쌀이 부족해집니다.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요. 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시간이 좀 지났어요. 1882년도에는 최초의 서양 국가인 미국하고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기도 했었고요. 이모군란의 결과 청나라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서는 관세 규정이 생깁니다. 협의해서 관세를 정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대신에 주는 게 있으면 또 하나 받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으면 또 하나 주는 게 있는 게 또 외교 아니겠습니까? 자, 대신에 최애국 대우 조항이 이때 처음으로 삽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조청상민 수령 무역 장정으로 무역의 형태가 점점 내지 무역이 허가되는, 허용되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개항장 밖에서도 청나라 상인, 일본 상인, 그러니까 외국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직접 소비자한테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 중개를 하면서 이득을 얻었던 조선 상인들은 조금 손해를 보거나 몰락할 수밖에 없는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무역 형태를 내지 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륙에 들어와서 직접 소비자를 만나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게 됐다라는 거고요. 1년 후인 1883년도에는 일본하고 조선 사이에 조일 통상장정이 체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드디어 우리도 관세, 일본 상품에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외교라는 거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대신에 뭘 주냐면은 최애국 대우 조항을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우해달라. 자동 업데이트 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복습을 하자면 이 이후에 다른 나라와 더 좋은 조건으로 조약을 맺었을 때 그 더 좋은 조건을 자동으로 우리에게도 적용을 시켜달라라는 조항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도 이제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방공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조일통상장정의 또 특징 중에 하나라면은 방공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됐다라는 건데요. 방곡령, 곡식이 유출되는 거를 방지, 막을 수 있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지방관이 올해는 흉년인데 쌀이 모자르겠는데 라고 판단을 하면 방공령을 내릴 수 있게 허용을 해준 겁니다. 방공령이 내려진 지역에서는 상인들이 쌀을 이렇게 가져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쌀 수출, 쌀 유출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지방관 판단하에 막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몇 번 이제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황해도 방공령 사건, 함경도 방공령 사건은 오히려 우리가 일본 상인의 항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벌금을 물고 방공령을 취소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거를 이제 방공명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896년도에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일이 벌어지죠. 일명 악원파천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권 침탈이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한 3시간 전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바로 최국 대우 조항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한테 하나를 주면은 나머지 열강들한테도 다 똑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권 침탈에 맞서서 여러 단체들이 이권 수호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독립협회였죠. 독립협회는 기억나나요? 러시아의 전령도 조차 요구를 거부, 철회시킵니다. 전령도는 섬이에요, 섬. 부산에 있는 섬인데 요거를 러시아가 빌려달라, 빌려 쓸게. 그게 이제 조차예요. 조차, 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요구를 철회시켰다 이런 얘기고요. 1904년에는 보안회가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또 취소시키기도 했었다. 성과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1905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메가타, 재정고문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전개를 합니다. 퀴즈 하나 내볼까요? 메가타는 어떤 조약에 근거해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나요? 막 뒤죽박죽 많이 섞였죠.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터지고 한일 의정서와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내용은 기억나나요? 일산의격 직전이죠. 자, 이 1차 한일 협약에 근거해서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가 우리나라에 오게 된 거고 오고 나서 약 1년 후에 추진했던 사업이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옛날 돈을 싹 걷어가지고 새 돈으로 교환해 준다. 이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됐어요. 옛날 돈이 있죠, 옛날 돈. 이 당시에는 백동화를 썼었는데, 품질이 갑이면은 새로운 화폐 100%로 교환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인데 아주 깨끗해. 그러면은 새 돈 100원으로 바꿔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옛날 돈이 별로 안 깨끗해. 그러면은 새 돈의 40%만 바꿔주는 거예요. 100원짜리를 갖다 주면은 40원만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품질이 아주 꽝이야. 최악이야. 그러면은 교환 자체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100원짜리는 영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돈, 그리고 지저분한 돈. 지저분한 돈은 주로 누가 많이 갖고 있었을까요? 바로 조선 상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이 조선 상인들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돈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교환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점점 조선의 경제가 일본에 예속이 되고요. 상공업자들은 몰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들었던 비용들을 이 대한제국에게 물려버립니다. 야, 니네 땅에서 한 사업이니까 니네가 이거 돈 내야지. 일단 우리 돈으로 하고 나중에 갚아.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제국의 국채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무려 이 당시 돈으로 1,300만 원이나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 1,3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 당시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었을까요? 나라의 빚이 점점 쌓여간다 이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면서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이 김광재 서상돈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김광재 서상돈이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 우리가 성금을 모아가지고 나라의 빚을 갚아줍시다라는 운동을 시작을 했고 이것이 이제 서울을 거쳐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SNS도 있고 뭐 인터넷이 있고 뭐 전화기도 있으니까 뭐 같이 하자 이러면은 전국 여기저기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는 그런 시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었을까? 찾았습니까? 바로 신문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네, 성금을 모금합시다 라면서 이 언론사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해줍니다. 그 언론사의 지원에 힘입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요. 그 언론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이 홍보에 앞장섰던 신문이 영국인 베델이 사장으로 있었던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이때만 해도 일본이 영국과 동맹 관계예요. 그런데 이 영국인이 대한매일신보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일본이 아무리 대한매일신보가 미워도 직접적으로 탄압을 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맹국인 영국인이
거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거를 이제 간파하고 이 대한매신보가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죠. 자, 한일의정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한일의정서는 전쟁 중에 우리가 군사용 땅을 좀 마음대로 갖다 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토지 약탈도 굉장히 심화됩니다. 약탈한 토지를 누군가가 관리를 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1908년에 이 약탈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본은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세우고 여기에서 이제 토지를 관리하고 나중에 분양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굉장히 큰 최대 지주로 또 거듭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경제 이야기만 따로 빼가지고 좀 정리를 했는데 경제 얘기만 따로 뽑아서 하니까 좀 낯설기도 하면서 저거 예전에 배웠는데 좀 반갑기도 했었죠.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조합을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번 복습하십시오. 안녕.